지금부터 우리 수업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현재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C# 프로그래밍 OP 프로그램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그 ASP.N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여서 보통 이야기할 때 ASP.NET with C#이라고 그랬죠. with C#. C샵을 바탕으로 해서 ASP.NET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ASP.NET은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은 컨트롤을 이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서버에서 일어나야 되는 동작들은 C#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야 돼요. 또한 ASP.NET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객체지향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이 ASP.NET을 좀 더 원활하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 OP 복습하는 시간이라 오늘은 뭐 별로 실습하는 내용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SP.NET의 기본적인 이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수업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좀 내용은 많지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C#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전에 우리가 변수라든지 자료형, 오퍼레이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 셀렉션, 선택 구문, 이터레이션, 반복 구문, 어레이, 배열, 메서드 이런 따위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OOP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도록 하죠. 먼저 우리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원래는 빨갛게 표시되지는 않지만 열고 닫고 중괄호로 열고 닫고라고 둘러싸인 부분을 우리는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록은 하나의 실행단이라고 그랬네요. 하나의 실행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한 문장의 역할을 합니다. 한 문장의 역할. 한 문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이렇게 복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블록 또는 복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문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구문을 구성을 한다면 if x값이 0보다 적을 때는 x값을 0으로 만들어라. 보통은 이렇게 문장이 끝나요. 자, if문 표시해주고 조건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건이 참일 때 실행돼야 되는 문장이 x = 0으로 하나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x도 0으로 만들고 y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두 문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블럭으로 구성하고 요만큼은 사실상 한 문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블럭 혹은 복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블럭이나 복문은 요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선택 구문에서도 널리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복 구문에서도 널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구문, 반복 구문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선택 구문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선택 구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널리 사용하는 것들이 if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if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취사 선택형의 구문, 양자 택일형의 구문, 다중 선택 구문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 괄호 속에 족구문을 기술을 합니다. 족구문을 기술한 다음에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하나를 써요. 그러면 조건이 참일 때는 옆으로 와서 실행이 되지만 조건이 거짓일 때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패스트라고 하는 것을 출력할 문장을 만나지를 못해요. 자,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는 문장이 있다.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하는 문장이 없다. 이런 형태의 구조. 가장 간단한 형태의 if 구문을 취사 선택형 if 구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택일형은 위에는 같아요. 조건이 참일 때 if 키워드에다가 조건식을 기술하고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 그 다음에 else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더 들어와요.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 따로 있고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찾은 다음에 진행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양자택일형의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 여러 개라면 여기다가 중괄호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아주고 이런 형태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중간중간 엔터를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 다중선택 구조. 다중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딱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 주는 것을 다중선택 구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if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else를 만났죠. 그런데 else로 끝나는 게 아니라 if가 한 번 더 붙고 새로운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 다시 else가 붙고 if 조건이 붙고 계속 반복하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else를 만나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실행되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중선택 구문 그러죠.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딱 하나만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다중선택이라고 부른다. 이 다중선택은 우리가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부르죠. 키워드는 스위치라고 해주고 여기에 조건을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문의 시작, 복문의 끝 요만큼이 스위치 구문이 통용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수식어로 돼 있어도 되고 글자여도 돼요. 어떤 형태의 조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을 처리하는데 I 스코어, 앞에 I가 붙은 걸 보니까 이거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정수 I 스코어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이 슬래시 이 나누기 5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얘는 몫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몫. 퍼센트를 해주면 요거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몫을 구합니다. 만약에 성적이 100점이라면 100 나누기 5 했을 때 몫은 20이 되겠죠. 케이스 20으로 이동을 합니다. 95부터 99까지는 몫이 19에 해당이 돼요. 요 위치로 오겠죠. 100이거나 95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와가지고 성적을 A 플러스 주고 브레이크문을 만납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이 아래쪽으로 와서 이 바깥쪽으로 블럭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스위치 케이스 구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90에서 95 사이라면 94 사이라면 이게 케이스 18에 해당이 되고 성적을 A0라고 준 다음에 브레이크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형태로 기술이 되죠. 스위치 케이스 구문은 사실은 우리가 논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if, else if 구문보다는 여기 스위치 케이스 문이 논리를 명확하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 문은 우리 수업에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의 용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반복문이에요. 대표적인 반복문은 while문과 for문입니다.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 여기 괄호 속에 조건을 써줘요.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복문 형태로 기술합니다. 한 문장인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문 형태로 기술해 놨어요. while문은 간단하죠. 참일 때 실행이 되고 반복 실행이 되고 거짓일 때는 그냥 건너뛰는 구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for문은 초기 값을 부여해주고 조건을 부여해주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감까지 문장에서 표시를 해주고 요 조건식이 참인한 반복 실행이 되는 그런 구문들입니다. 그래서 초기값, 조건 확인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정분으로 가서 조건 다시 확인하고 실행하고 정분으로 가고 조건 확인하고 반복하다가 거짓이 되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while문, for문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경우에 while문을 이용하는 게 좋고 어느 경우에 for문을 이용하는 게 좋으냐. while문을 이용하는 게 좋을 때는 반복 횟수를 모를 때 유리해요. 어디 갔지? 얘는 반복 횟수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 얘가 유리합니다.
반면 포문의 경우에는 요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라. 그러면 초기 값이 1이죠. 조건문은 10보다 적거나 같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정분에는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모를 때는 주로 while문을 사용을 하고 반복 횟수를 알 때는 for문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둘 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for each 문도 굉장히 널리 씁니다. for each 문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배열, 컬렉션이에요. 배열이나 컬렉션 같은 데서 순서대로 값을 가져와서 반복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얘네들을 우리가 그 표현을 해줄 때 순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줍니다. 그 여러 요소들을 순회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반복 실행하면서 원하는 값을 가져오지만 중간에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참조할 때 널리 씁니다. 그럼 포이 지문을 어떻게 쓰느냐? 배열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긴 하죠. 배열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될 텐데 이 배열을 선언해 주는 것들 여기서 잠깐 보자면 여기는 배열에 들어갈 자료형입니다. 요만큼 꺽쇠 가로로 되어 있는 이만큼이 배열 선언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IARR 2번 얘네들을 배열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배열명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해주고 요만큼 따로 해주기도 하는데 new int 꺽쇠 가로 그러면 여기에는 그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요게 1, 2, 3, 4, 5 중괄호 속에 들어있는 얘는 초기 값을 할당해주는 과정입니다. 배열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해주고 값을 부여해주고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그냥 그 세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해줄 때 저와 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이 지문을 배운 거죠. 포이 지문은 IARR 2번 얘가 배열 이름이죠. 배열명, 배열 이름입니다. 이 배열 이름 인 안에서 어떤 값들을 가져오는데 여기 I 밸류 속에 각 요소들을 가져올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지금 현재 값이 뭐죠? 1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정수형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각 요소들이 무슨 자료를 갖는지를 앞에다 기술해 줍니다. 그래서 IARR 2번이라고 하는 배열 속에 자료를 하나씩 가져올 텐데 그 자료는 정수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 0번 위치에 요 값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이 출력되고 두 번째는 2가 출력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5번까지 출력하고 나면 모든 요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끝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회 그렇게 부르죠.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배열은 갑형입니까? 참조형입니까? 배열은 갑형이다, 참조형이다. 참조형이요. 네, 맞아요. 참조형이에요.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 한참 기다릴 뻔했네. 자, 참조형은 늘 이런 걸 생각하자 그랬죠. 참조형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뭔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을 레퍼런스 변수, 이 과정을 인스턴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조형 자료는 늘 저와 같은 형태로 머릿속에 연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반복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는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봤습니다. 보통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에서 탈출하는 조건이 브레이크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컨티뉴는 스위치문에서 쓰지 않아요. 반복 구문에서 조건부 재실행해주는 구문을 우리는 컨티뉴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기로 하죠. I 카운트 값이 0에서부터 100보다 적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실행을 해요. 처음에는 I 카운트 값이 0이겠죠. 그리고 I 카운트 값이 1, I 카운트 값이 2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I 카운트 값이 10에 해당되는 경우 브레이크 문을 만나요. 브레이크 문을 만난다는 얘기는 실행을 요 뒤쪽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1부터 99까지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I 카운트 값이 11에서 99까지에 해당되는 값들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또 대답을 안 해주네. I 카운트 값이 11에서 99까지 값들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네, 안 돼요. 그렇게 대답 좀 해줘. 고마워. 그래서 요 경우는 아예 만나지를 못해요. 반면 컨티뉴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느냐? 요 실행이 요쪽으로 가요. I 카운트 값이 11로 바뀝니다. I 카운트 값이 11이면 조건이 만족이 된다, 안 된다? 만족이 된다. 그래서 반복 실행이 되겠죠. 이 부분 통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빠져나가서 요 아래에 있는 점점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실행이 안 돼요? I 카운트 값이 10인 경우에만 실행이 안 되고 0부터 9까지 11에서 99인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점 3개짜리에 어떤 특정한 코드가 있다면 걔네들은 언제든지 실행이 돼요. 이런 것들이 컨티뉴문입니다. 사용할 때 구조는 같지만 실제 동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컨티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컨티뉴는 별로 잘 안 써요. 브레이크는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은 배열. 배열은 가병이라고 그랬어요? 참조형이라고 그랬어요? 배열은 가병이다, 참조형, 참조형이다? 뭐라고? 참조형이요. 네, 참조형이에요. 참조형은 늘 이런 걸 생각하자 그랬어요. 네모 속에 점이 있고 빠져나와서 뭔가 인스턴스가 있다. 늘 그런 걸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요 보통 우리 이런 것들을 배열 변수명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참조형에는 얘네들을 참조를 영어로 쓸 때 레퍼런스라고 씁니다. 레퍼런스 변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레퍼런스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줘요. 레퍼런스 변수 선언할 때 int 자료형 요거는 배열이다. 요거는 배열의 이름 레퍼런스 변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모리 할당 과정을 거칩니다. 인스턴스 생성해 주는 과정을 거쳐요. 이때는 new 데이터형 배열 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um equal new라고 하는 키워드 써주고 정수형 배열 요소는 총 10개로 만들어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열선은 메모리 할당은 저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래에 보는 것처럼 동시에 처리를 해줍니다. 레퍼런스 변수 선언과 인스턴스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 이름 위치에 가봤더니 배열 이름 위치는 사실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더라.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했지만 그 inum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은 주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소 위치로 갔더니 5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다음 걸 찾으니까 65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독특하게 배열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배열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배열의 이름에다가 배열을 의미하는 꺽쇠 가로를 표시해주고 거기다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0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값들을 인덱스, 색인이라고 불러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덱스 값을 정말로 숫자가 아니라 정수형 예를 들어서 i 같은 값으로 저 위치를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 i 값을 호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수로 지정을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쓸 수가 있어요. i num 꺽쇠가로 i 이런 스타일로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즉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인덱스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잘 해두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 자료형을 할 때 인덱스가 있다는 자료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인덱스가 있는 자료 어떤 게 있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 타입 다룰 때 인덱스가 있는 자료 또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스트링. 스트링. 글자형 자료가 이런 색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는 몇 번 위치, 몇 번 위치 그걸 인덱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링은 배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의 몇 번째 위치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그 메서드라고 하는 걸 따져보긴 하죠.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첫 출발은 수학의 함수입니다. 자, 이런 블랙박스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력값을 주었을 때 출력값이 튀어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반환값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함수가 되려면 반환값은 한 개여야 돼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요 반환값이 없거나 또는 한 개 있거나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반환값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없거나 한 개 있거나. 근데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자료는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도 없는 위치로부터 입력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X 위치에다가 2를 넣었더니 F2를 계산했더니 4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함수 그러는데 이 함수의 개념을 프로그래밍으로 가져온 것들이 이제 메서드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C 언어에서는 요 수학에서의 함수를 따가지고 그 C 언어에서도 펑션 함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 C 언어는 절차지향형의 언어이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들어오면서 객체지향 언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 속성과 메소드요? 맞아요. 맞아. 속성과 메서드. 속성과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가 동작 흐름이에요. 동작. 사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작이 메서드로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서 우리는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속해 있다는 것만 차이가 나고 수학에서 생각했던 펑션, C 언어에서 이야기했던 함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그리고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요 위쪽의 네모안은 메서드를 선언해 주는 영역입니다. 요 아래쪽 네모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입장, 콜러, 호출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메서드를 선언하는 걸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메서드 선언할 때는 요 앞쪽에 퍼블릭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얘네들을 모디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디파이어는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여기 I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Return Value 타입이라고 불러요. 계산 결과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에 있는 INT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없거나 한 개 있거나 그렇다 그랬죠. 데이터 타입을 원래 지정을 해주는 건데 결과가 없거나 한 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 줄래? 그때 도입한 게 void라고 하는 거예요. 리턴 밸류가 없는 경우에는 저기다가 비워놓으면 헷갈리니 저기다 void 그렇게 적어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존재하는 얘네들을 이제 메서드 이름 그래요. 그리고 int 그리고 y 넣었는데 얘네들을 정수형 자료의 y가 필요한데 얘네들을 파라미터 리스트 그랬어요. 리스트를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리스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록? 목록은 한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요. 결국 그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원래 파라미터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입력은 없거나 여러 개다, n개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없거나 n개이다.
자,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와 가지고 모디파이만 생각하죠. 퍼블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퍼블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공의요. 오케이. 공공의, 공개된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다? 다른 클래스에게도.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쟤네들을 퍼블릭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인 은밀한? 개인의 사적인 뭐 은밀한 그런 것들도 다 되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 걸 쓸 때 이 메서드는 다른 쪽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럴 때 프라이빗이라고 써요. 프로텍트드에서 요 앞쪽에 있는 프로텍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프로텍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같이 좀 호흡해 주기. 보호요.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 ed가 붙어서 보호된 그런 뜻이에요. 보호가 됐으니까 다른 클래스에서는 못 써요.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로부터 상속받아야 된다.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럴 때 프로텍티드라고 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고, 이제는 콜러 위치,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스타일로 씁니다. 이 호출한 결과들을 우리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y하고 같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된다? 자료형이 같아야 돼요. 자, 위가 반환형이 인테저죠. 요 y는 무엇을 담는다? 인테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저 같아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스트도 똑같아야 돼요. 현재 우리 파라미터 리스트 필요한 게 정수형 자료 y 한 개 필요하니까 여기도 한 개의 값을 넘겨줘야 되고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결과도 자료형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x 값은 위에서 선언할 때 int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반환형이 존재하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실제 실행은 x 값을 y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y 값이 2가 되겠죠. 2 곱하기 2를 계산한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면 요 y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 메서드를 호출할 때 call by value라 그래요. 값에 의한 호출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call by value가 있으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는 것도 있겠네요.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조에 의한 호출 그런 방법이에요. 이 참조에 의한 호출 방법은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 어느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우리 뭐 OUT, REF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콜을 할 때 call by reference 형태로 호출을 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call by value로만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call by reference가 궁금한 사람들은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1학기 때 배웠던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메서드 영역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OP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우리 전산업계에서 컴퓨터 업계에서는 QC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CD는 Quality, Cost, Delivery의 두 문자인데 Quality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품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Cost는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elivery는 납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QCD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주문하는 주문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문자는 내가 누구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사람인데 품질은 좋아지기를 바랄까요? 나빠지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주기를 바라요. 가격은 당연히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좀 싸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납기, 딜리버리는 내가 주문하자마자 갖다 줬으면 가장 좋겠네요. 고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곧바로 납품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 개발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품질을 좋은 걸 달라고 그러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들어줘도 되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그 대충 만들어줘도 괜찮고,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딜리버리, 뭐 그냥 천천히, 원래 그 개발하는데 한 일주일이면 개발할 수 있는 걸 한 달 이후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주문자 입장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게 QCD를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게 힘은 주문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주문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좀 QCD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딜리버리, 납기라고 하는 것. 개발하는데 한 달 걸려야 되는 걸 일주일 만에 납품해 달라고 그러면 참 환장할 일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고가의 제품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밤새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QCD 때문에 그 개발자 일들이 뭐 3D 업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QCD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한 일, 헛된 일, 정리되지 않은 일을 줄여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각각 엔지니어 역량을 높여서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엔지니어 역량이 높아지면 그 사람한테 월급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리한 일, 헛된 일, 정리되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석 및 설계라고 하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분석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석 설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놈이에요. 요걸 뭐라고 읽어요? DB 적어놓고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조해 줘야 돼. 데이터베이스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성열 교수님과 같이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 진공관 시절에 컴퓨터가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는 선을 뽑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방법을 취해주는 것을 결선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진공관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는데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3개가 있으면 삼각 진공관 그렇게 불러요. 여기에 뭐 코일들이 있고 이래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점선들 그리드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극 3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 진공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증폭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폭 역할을 하는 게 요즘도 널리 쓰는 진공관 앰프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컴퓨터에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을 선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 연결하는 거랑 진공관을 껐다 켰다 하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폴란드계 미국인인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창안을 했어요. 그 방법을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어떤 진공관을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우리가 그 선을 뽑지 않고도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럽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어나는 일의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일 처리하는 순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 일처리 순서를 기록한 문서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리즘은 충분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측면이 좀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현대 프로그래밍들로 넘어오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객체가 갖는 데이터, 객체가 갖는 행동에 중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부르고 객체가 갖고 있는 행동들을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과 메서드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객체 모델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 객체라는 걸 봤더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하더라라는 거고 이러한 데이터, 속성과 메서드를 도입하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행동,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행동을 기술할 때, 메서드를 기술할 때 절차 지향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체 지향이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절차가 이만큼 있다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범위,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큰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객체의 정의입니다. 객체는 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사물이나 개념 이런 거로 했네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체는 사물,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상적인 의미나 추상적인 개념, 대표적으로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충분히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전부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객체는 속성과 메서드를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자, 속성과 메서드. 속성은 객체가 갖고 있는 성질,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에 해당이 되죠. 기능은, 메서드는 객체의 속성을 바꾸거나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동사에 해당이 되게 되죠. 보통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났었어.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요구사항 정의서는 주문을 한 사람이 개발자에게 기본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요구사항 정의서라 그래요. 만약에 요구사항 정의서가 없을 때는 개발자 중에서 대장하고 그 주문한 사람들끼리 미팅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분석 및 설계라고 하는 과정이죠. 요구사항 정의서를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엔진과 바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속도를 줄여라, 움직여라, 멈춰라. 이랬더니 여기에 명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명사, 자동차, 엔진, 바퀴 이런 것들이 명사네요. 속도를 줄여라. 속도 얘도 명사네요. 자, 저런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에요. 자, 여기에 동사를 봤더니 줄여라, 움직여라, 멈춰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쟤네들이 메서드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든 명사들은 속성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명사가 속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클래스 이름도 기본적으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 엔진, 바퀴, 속도 따위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는 클래스 이름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엔진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으니까 쟤도 객체예요. 그죠? 바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걔도 객체예요. 다 객체인데 자동차랑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쟤네들은 자동차의 부속품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속인지 아닌지 부속품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속성인지 메서드인지를 구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엔진은 자동차의 부속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엔진은 자동차의 부속품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맞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그래서 엔진은 자동차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퀴는 바퀴는 자동차의 부속품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래서 바퀴는 자동차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퀴는 엔진의 부속품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바퀴는 엔진의 속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는 자동차의 부속품이다.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부속품이라고 너무 그냥 부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개념도 여기에 범주에 속한다 그랬죠. 자동차는 달리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뭔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속도는.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도 여기에 자동차의 속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움직여라, 멈춰라 해서 줄여라, 움직여라, 멈춰라. 자동차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줄인다, 속도를 높인다, 움직인다, 멈춘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게 메서드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품 그랬다고 너무 그냥 물리적인 부속에만 올인하지 말고 자동차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는 속성, 메서드를 갖는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 그랬네요. 데이터 타입.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클래스는 속성일까, 가형일까요? 참조형일까요? 클래스는 가형이다, 참조형이다. 참조형이요. 그렇죠, 참조형. 참조형이니까 우리 언제나 이런 것들을 연상하자는 말이에요. 참조형은 이런 것들을 연상하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들의 템플릿 그랬네요. 템플릿. 객체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도구예요. 객체를 만들어주는 도구. 그리고 개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근거해서 만든 실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인스턴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의 값을 부여하고 메서드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게 곧바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클래스와 객체 관계는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의 기계 그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설계 도면과 이 설계 도면으로 구성을 해준 실체하고 이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게 클래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으로부터 만들어진 실체가 우리 객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클래스는 무엇 때문에 정의한다? 객체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정의한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객체 지향에는 4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4가지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객체 모델링을 할 때 적용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자동차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끌어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객체 모델링의 대표적인 산출물 중에 하나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자, 현실 세계의 물체에서 우리는 그 속성과 메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속성, 필요로 하는 만큼의 메서드만큼만 추출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속성, 필요한 메서드가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추상을 하느냐? 그냥 다 포함하면 되지. 너무 다 포함하면 복잡해지니까 복잡성을 줄여서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추상화라고 하는 걸 거칩니다. 그럼 객체 모델링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동차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객체 모델링을 하는데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자동차를 볼 수도 있고 자동차 딜러 입장에서 자동차를 볼 수 있어요. 자동차 딜러 입장에서 자동차의 색깔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자동차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자동차 색깔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자동차를 통해서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에요. 그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자동차의 색깔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관점에서 자동차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자동차는 저렇게 왼쪽처럼 빨갛게 생겼는데 우리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보고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객체 모델링을 했더니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소유자, 그다음에 배기량, 그다음에 그 연식, 소유주가 살고 있는 주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대요. 메서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자동차가 100km를 달리는지 마는지 상관없어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중요한 메서드는 세금을 매긴다. 얘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거지만 왼쪽에 있는 자동차와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세무공무원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저런 정도만 있어도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자동차를 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가져야 되는 속성 메서드가 달라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수를 줄이는 게 좋다. 근데 개수를 줄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정보까지 없애면 안 돼요. 딜러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자동차 색깔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팔아먹질 못해요. 그 프로그램은. 못 쓰는 거예요. 필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만들지 말자. 그런 개념이 추상화 개념입니다. 피카소가 추상화의 대가죠. 물론 그때는 그림 화자를 썼는데 우리가 쓰는 이 추상화는 기본적으로 될 화자를 쓰는 거예요. 피카소는 소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초기 피카소 그림에서는 보면 소는 현실 세계에 있는 소하고 굉장히 비슷했죠. 그런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차츰차츰 없애다 보니까 피카소의 소는 마지막에 피카소가 그린 황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피카소는 황소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생각하는 추상화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화는 꼭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하자. 그런 개념이 추상화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두 번째 개념, 상속입니다. 상속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받아요? 재산도 물려받고 DNA도 물려받고 그러죠. 그리고 행동거지도 물려받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속성 행동을 속성 메서드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열매는 무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열매에서 무게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과일에서 상속받으면 무게는 내가 과일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이런 형태를 우리 단일 상속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때에 따라서는
두 개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중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DNA를 두 아버지, 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 DNA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클래스에도 적용이 돼서 속성까지, DNA까지 물려받을 수 있는 클래스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서드만 갖고 있는, 속성은 없고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 비슷한 게 있다면 얘네들로부터는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I라고 붙여놨고 저런 형태를 우리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여러 개, 클래스 하나 이런 식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을 다중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가전제품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세탁기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왔는데 이것은 단일 상속일까요? 다중상속일까요? 다중이요. 자식 입장에서 봐요. 자식 입장에서. 아, 단일이요. 그렇죠. 이건 단일이에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요거는 단일 상속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뭘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무엇은 무엇의 일종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상속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과일은 열매의 일종 말이 돼요 안 돼요? 과일은 열매의 일종 돼요. 말이 돼요. 나무에서 달린 것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과일이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것 중에서 우리가 못 먹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열매가 좀 더 큰 범주고 그 과일은 그보다 좀 더 적은 범주예요. 자, 오른쪽에서 보면 냉장고는 가전제품의 일종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관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냉장고는 가전제품의 일종 돼요. 성립해요. 그래서 가전제품으로부터 냉장고가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엉뚱하게 세탁기는 열매의 일종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가전제품은 냉장고의 일종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 프로그램 세계로 와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세계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이 뭔지 알죠? 자, 버튼은 컨트롤의 일종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가 컨트롤이 있다면 하위 클래스 버튼 가능한 거예요. 레이블은 컨트롤의 일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이블하고 컨트롤. 아, 돼요. 그래서 컨트롤이 상위 클래스가 있고 레이블이 하위 클래스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레이블은 버튼의 일종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버튼과 레이블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은 무엇의 일종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음은 다형상. 이건 되게 쉬워요. 멤버의 이름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게 다형성입니다. 만약에 오픈 도어 그랬을 때 도어는 명사니까 클래스이거나 또는 속성이거나 그래야죠. 그냥 별도로 있을 때 얘는 클래스입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니까 얘네들은 메서드가 되겠죠. 얘네들을 나중에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도어 클래스로부터 마이 도어를 만들고 점 오픈 메서드 이렇게 쓸 거예요.
비슷하게 프레젠트가 있다면 오픈 프레젠트가 있으면 프레젠트는 클래스 이름일 거예요. 오픈은 메서드겠죠. my present.open 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는 게 도어 클래스에 있어도 되고 윈도우 클래스에 있어도 되고 뉴스페이퍼 클래스에 있어도 돼요. 프레젠트 클래스도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클래스가 다르면 같은 이름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개념이 다형성입니다. 다음은 캡슐화. 캡슐화는 정보 은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객체가 메서드 실행해서 결과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동작 원리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정보 은닉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TV를 보자면 TV는 동작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몇 가지 스위치 동작, 전원 스위치, 채널 변경 스위치, 볼륨 조절 스위치 정도만 알고 있으면 TV를 보는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TV를 지금 우리가 보는 TV는 껍데기가 씌워져 있죠. 그게 캡슐입니다. 껍데기가 이렇게 둘러 씌워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그냥 복잡하게 안에 동작까지 다 볼 수 있게 해놨다면 오히려 TV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TV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T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눌러도 되는 버튼 몇 개만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세계에 들어오면 이런 캡슐화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메서드 동작의 대부분은 둘러 씌워놨어요. 클래스 동작의 대부분은 밖에 둘러 씌워놨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뭔가를 버튼을 누를 수가 있듯이 리모컨을 통해서 TV를 제어할 수 있듯이 다른 객체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인터페이스와 글자, 철자는 똑같은데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이 인터페이스는 페이서, 얼굴, 인터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인터페이스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캡슐화는 뭘 가지고 하느냐? 다른 클래스에서 봐도 돼. 그러면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에서 절대 보면 안 돼. 나만 내 프로그램 동작에만 쓸 거야. 프라이빗이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클래스 정의를 한번 볼까요?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속성, 메서드를 정의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객체 모델링의 결과는 클래스 다이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속성이 나오고 메서드가 나왔을 거예요. 이 이름을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위쪽에 속성 나열해 주면 돼요. 아래쪽에 메서드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클래스 정의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클래스가 복잡하면 개수가 많아질 뿐이지 저 기본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UML로서 이런 형태로 자동차를 정의를 해두었다면 이 자동차를 정의해 줄 때 일단 오토모빌이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서 클래스 오토모빌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다가 멤버 변수 속성으로 타입을 선언합니다. 자동차 종류니까 스트링 글자로 표시해야 되겠네. 자료형 붙이면 돼요. 다른 클래스에서도 여기 사용할 수 있어. 퍼블릭 해주면 되겠어요. 다른 클래스 사용하지 마. 프라이빗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스피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스피드는 숫자 내 정수로 선언해주자.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선언해 준 거죠. 메서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스피드업 하는 데는 얼마를 올릴지, 속도를 올리는데 얼마 올릴지가 필요하겠구나. 인수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뭐 올린 다음에 결과는 필요 없겠어.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래. 이렇게 선언해 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코드 기술해 주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스피드 다운, 스탑 이런 것들을 선언해 주면 돼요. 클래스 정의하는 것은 이런 스타일로 해준다. 클래스는 근데 뭐 때문에 만든다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목적?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목적. 대답.
수업이 재미없어서 다 빠져나가 버렸나? 다시 출석을 부를까?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유. 정의? 클래스를 왜 만들어? 객체? 객체 만들어 쓰려고. 우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객체 만들어 쓰려고 정의를 해준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정해놨으면 객체를 만들어 쓸 줄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쓸 때는 우리 참조형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 선언해주고 인스턴스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마이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 객체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new 한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얘를 생성자 그래요. 생성자 호출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까지 만들어주면 마이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가리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상태가 그 레퍼런스 변수를 만든 상태. 그 다음에 new 오토모빌 그러면 타입이 들어갈 위치, 스피드가 들어갈 위치,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생략했지만 뒤쪽에 메서드가 들어갈 위치 이렇게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타입에다가 성용차라고 주고 그 다음에 스피드에다가 10이라고 주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여기 10으로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스피드 다운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5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이런 스타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멤버 접근 제거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할래 프라이빗, 사용할 수 있게 할래 퍼블릭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프로텍티드는 좀 이따 보기라고 인터널은 별로 쓰지 않아요. 자, this라고 하는 키워드. 우리 클래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객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객체 지향 언어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객체 이름 점 속성, 객체 이름 점 메서드 형식으로 호출하는데 현재 클래스를 정의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런 형태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this 점 속성, this 점 메서드 형태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위에 속성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생성자에서 요게 타입에다가 그 소나타라고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this.type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얘를 의미해요. 멤버 변수를. 자, 여기에는 지금 타입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도 타입 잘렸지만 여기도 타입 있고 여기도 타입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타입 this.type 이렇게 해놓으면 이 this.type은 무엇을 가리킨다? 얘를 가리킨다. 이 타입은 무엇을 가리킨다? 여기 있는 입력으로 전달해준 파라미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this.type과 타입은 글자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멤버 변수, 나의 속성, 나의 메서드 이런 식으로 호출할 때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네임스페이스. 위에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없어요. 아래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using이라고 하는 구문. 이 구문을 포함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이미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ystem.console이라고 써야 되는데 using 시스템을 위에다 넣어두면 그냥 콘솔이라고 사용하더라도 시스템.을 생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using 이런 구문들이 있는데 그 구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생성자.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게 되죠.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리턴형이 없어요. 퍼블릭이어야 돼요. 가장 앞은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리턴 밸류 타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필요하면 인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 생성자 그렇게 부르고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 있는 생성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여러 개 있더라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들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라고 할지라도 인자형이 다르면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생성자에도 적용이 돼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기본 생성자, X와 Y가 두 개의 정수값을 가지고 오는 생성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형태로 갖고 오는 생성자, 이런 세 가지의 생성자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체끼리 교신을 할 수 있는 장치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아, 왜 이렇게 채책이 나오지?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인터페이스는 객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 교신하도록 그 입구를 내놓은 걸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 중에 일부는 외부로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속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속성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고 필요할 때 퍼블릭 제한자를 갖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프로퍼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퍼블릭이라고 해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기술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을 쓰는데 이 프로퍼티 이름은 멤버 변수 중에서 첫 자를 대문자로 표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get과 set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get 안에는 return 그리고 그 return value 이름을 줍니다. 예를 들면 this.x 값을 리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return value 요 위치는 this.x라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this.x equal value라고 해놓으면 value 키워드죠. 가지고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 할당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get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set만 사용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멤버 변수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캡슐화에서 외부에 노출시켜주는 장치를 만들어줄 때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정적 멤버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간의 값을 공유해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키워드는 스태틱이라고 사용을 해주죠. 예를 들면 퍼블릭 인테저 카운터 이렇게 쓸 텐데 여기다가 스태틱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오토 변수, 자동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필요한 위치에 변수를 만들었다가 불필요하면 얘를 없애줍니다. 근데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없애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금 객체 작업을 끝내고 빠져나갔더라도 저 공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값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 스태틱으로 선언이 된 걸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생성하면 생성자 내부에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함으로써 카운트 값이 한 개가 됐다가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다가 그 개수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이라는 게 없으면 저 경우에는 계속 1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스태틱이 있음으로 해서 1, 2, 3 이런 형태로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상속을 구현을 해줄 때는 여기에 콜론 상위 클래스 이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램 약속에서 꺽쇠가로 쟤네들을 옵션이라고 그래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기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없으면 상속이 없는 거죠. 제가 있으면 상속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
상속받아서 하위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상속을 받았는데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는 두 가지가 있죠. 속성이 있고 메서드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메서드에 초점을 맞춰보죠. 상위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정의를 해놨는데 내가 쓸래니까 좀 불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메서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의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위 클래스에 드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트롤 상위 클래스. 이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쓰는 순간 상위 클래스는 무시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새롭게 정의한 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위 클래스에서 이 draw 메소드를 쓰는데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미리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 가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아래 와서 추가적인 일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쓸 때 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상위 클래스의 멤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드 클래스 잘 안 쓰니까 그냥 립 클래스 이제 상속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우리 이제 상속이 있어야만 프로텍티드를 볼 수 있는데 프라이빗 나 혼자만 쓸래? 퍼블릭 아무나 써도 좋아. 자식도 써도 되고 외부에서 써도 되고. 프로텍티드 외부에서는 못 써. 하지만 자식은 사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죠. 프라이빗 아무도 못 써요. 나만 쓸래. 퍼블릭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때 이 프로텍티드는 요 위치에 있으면서 상위 하위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제 사용 관계를 포함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는데 좀 상위 클래스에서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놨다면 재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 우리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쓸 때는 가상 메서드를 이용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상위 클래스에서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놨다면 여기에 new라고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상위 클래스의 draw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는 게 virtual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공문 열고 닫고 여기에 문장 기술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하지 않는다면 shape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에서 요만큼 메서드 오버라이딩 기술하지 않는다면 그냥 상위 클래스 상속받아서 사용합니다. 단 얘를 이용할 때는 요거 무시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합니다. 그때 버추얼은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메서드를 재정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추상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추상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클래스 자체도 추상이어야 돼요. 클래스 자체도 추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서드 자체도 이렇게 추상이라고 하는 앱스트랙트라는 게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 아래쪽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려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키워드로 재정의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얘는 드로우 한 다음에 곧바로 세미콜론 붙여놨네요. 여기에 만약에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오류가 생겨버려요. 추상 클래스는 내부의 소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 shape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 안 돼요. 객체 못 만듭니다. 추상 클래스는 이거 만들지도 못해요. 가상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못 만들어요. 자, 요 세이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서클이 있는데 오버라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재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류예요. 오류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저걸로 객체도 못 만들고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 추상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추상 메소드라는 걸 만들까? 얘네들은 목적이 오로지 재정의 요구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설계를 했더니 저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 들어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만들어 두기에는 좀 불편해. 네가 만들어서 써. 그렇지만 얘네들은 꼭 만들어 줘야 돼. 이런 용도, 설계자가 프로그래머들에게 설계를 전달해 주는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 추상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면 가상 메서드가 있고 추상 메서드가 있으면 어느 게 사용 빈도가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렇죠. 이 추상이 좀 불편하니까 가상 메서드의 사용 빈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상 메서드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끝났네요.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질문. 그리고 녹화는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